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ould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그 말씀하신 투자 문제는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회주의 앞에 글자가 몇 개가 더 붙어요. 중국식.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보통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걸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국은 우리보다 더 빨간 자본주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뭐 문어발식 경영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호 출자, 순환 출자를 통해서 계열사들을 다 지배하는 이건 진짜 자본주의에서 주지회사 홀딩 컴퍼니를 통한 지주회사의 경영 구조 방식은 미국이 처음 이제 만들었고 한국이 뺏겼고 뭐 다 이런 식인데 중국이 그대로 이걸 뺏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센트나 알리바바는 이 게임 회사라든지 SNS나 전자상거래 회사가 아니고 탄센트 같은 경우도 투자 회사가 한 260개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많더라고요. 금융회사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회사들의 투자의 바운더리는 이것은 뭐 IT에서부터 금융, 심지어는 슈퍼마켓까지 모든 이 산업의 영역에 다 퍼져 있어요. 네. 퍼져 있고 얘들이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자기네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12억 명, 8억 명, 4억 명의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한 개 서비스가 런치하면 그대로 이 데이터를 같이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마 선생이다. 우리가 신선식품 매장을 하나 만들면 신선식품의 매장에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알리페이로만 한다. 그럼 알리페이에 가입되어 있는 이게 8억 명의 사람들이 바로 신선식품 시장에 가입자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8억 명의 가입자를 가진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바로 그 다음날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 BAT 기업이 투자한 기업에 투자한 것이 좋으냐 그럼 바로 떼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BAT가 투자한 기업들을 케어풀리 워치해라. 그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까 지금은 텐센트랑 알리바바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캐시우드, 뭐 캐서린 우드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도 같던데. 그리고 그 이제 아까 지금은 텐센트랑 알리바바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캐시우드, 뭐 캐서린 우드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도 같던데. 요즘 가장 사랑하는 게 이제 바이두잖아요. 제가 사실 바이두를 좀 갖고 있다가 팔고 나니까 갑자기 누워 있다가 벌떡 서갖고 그러던데 바이두가 AI 또 자율주행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전기차 사업부를 또 이렇게 따로 만들어 갖고 뭐 CEO도 임명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이 바이두라는 회사는 이 앞에 말씀하신 그 두 개 회사보다는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덜 알려져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합쳐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두는 사실은 그 탄센트나 알리바바에 비하면 오너가 굉장히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트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그래서 탄센트나 알리바바는 미국 가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상장을 해서 초기에 떼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별로 배고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유니콘 기업,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돈을 많이 땡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검색 엔진 정도만 갖고서 먹고 사는 별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그 AT가 미친 듯이 돌진할 때 얘들은 놀았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낙후가 됐었는데 거기에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은 바로 정부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를 이제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 들어왔을 때 중국 정부는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이걸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장 경제, 치열한 경쟁을 해서 박터지게 싸우면 거기서 살아남는 놈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이 또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또 많이. 근데 이제 예. 공산당의 성격은 그렇게 박터지게 해가지고 죽어나는 놈이 99명이고 한 명이 살아남았을 때 사회 전체적인 손실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신기술의 거대한 기술일수록 이것은 독과점을 초기해줘서 집중의 효과를 갖고서 한 놈이 먼저 올라오고 나면 그 놈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 분할을 하는 이 구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라는 게 중국도 가장 중요한 국가 산업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AI는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여기 했다고 그런 말씀하신 BAT가 다 쫓아들고 수많은 기업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거 난장판이 될 건데 중국 공산당은 뭐를 했냐면 여기 교통정리를 한 거예요. B? 너는 뭘 잘해? 전자상거래? 그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너는 스마트 시티 AI는 네가 해라.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탄센트, 너는 이제 메디칼 의료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이거 AI는 너가 해. 그리고 바이두는 그때 바이두가 아이템을 잘 받은 게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그때만 해도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별 의미가 없었으니까 구글이 워낙 잘 나갔고 그걸 이제 바이두가 받은 거죠. 그래서 중국은 AI 산업의 15개 분야를 이걸 주도하는 회사를 다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알리바바나 생각을 해보면 탄센트 같은 그 늑대 같은 애들이 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 들어왔을까 하는 큐리어스들 같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답이 거기서 정부가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온 거예요. 독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번 돈을 다 질러 넣어서 5년 동안 지금 6년 동안 질러 넣은 것이 지금 실제로는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자율주행을 했을 때 문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로 시험 운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에서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양천구를 그걸 지정을 한다고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반대하면 우리는 할 수 없죠. 근데 중국은 먼저 우시라고 하는 시하나를 중국 정부가 지정을 해준 거예요. 거기서 AI 테스트를 바이두만 해라. 그래서 이것을 했더니 근데 중국도 이 전략이 다른 것이 미국은 구글이 자율주행 승용차를 갖고 계속 사진 찍어서 돌렸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자율주행 버스를 먼저 해라. 그래서 버스는 루틴이 일정하니까 자율주행이 훨씬 쉽죠. 그래서 얘들은 버스에서 자율주행의 이 노하우를 습득하고 요것을 택시로 옮긴 거예요. 승용차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자율주행 버스를 2월 5일인가에 런치를 했어요. 그 자율주행 버스가 기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베이징을 포함한 4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기사가 없는 택시가 지금 운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바이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늦게 출발하고 낮게 출발했지만 정부 정책이 만들어 놓은 스타고 그리고 그것이 정부가 지정해 준 독과점의 영역 안에서 이게 세계 최고가 된 거죠. 그걸 아크펀드의 캐시우드가 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자율주행 차. 근데 그 1등 했다는 것이 실제로 굴러다니고 상용화한 1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상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선수가 바라보는 눈. 그래서 이제 바이두도 아폴로라고 그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아폴로 이제 달에 올라가는 그건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은 우리를 검색 엔진이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는 아폴로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소장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중국이 이 4차 산업 이 사회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이렇게 잘 진행을 그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국의 큰 이야기와 BAT라는 이 큰 세계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그 중국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쭉 받다 보면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요. 또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레포트나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회사들이
레포트나 이런 것만 있지 이렇게 조금 다르거나 색다른 이런 레포트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이 정보가 이렇게 약간 편향돼서 나오는 그런 가장 큰 이유와 또 그런 편향된 정보를 조금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람을 안 키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어가 뭐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해요? 소련말보다 더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하고 그 중국의 중국어하고는 다르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써도 이게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점인데 생각을 해보면 1840년 아편 전쟁 이전까지 한국의 제1외국어는 뭐였겠습니까? 한자, 중국어. 중국어였겠죠. 근데 우리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고 난 다음부터 영어가 우리 제1외국어가 되면서 1800년 동안 가졌던 그 노하우, 지식, 경험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제 한 40년, 50년 동안에 우리가 미국하고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영어만 쓰면 됐는데 문제는 2010년 이후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 수출의 30%를 넘어가는 최대 이제 교역국이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언어 문제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도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있지만 중국의 증권사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씩 돼요. 증권회사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마도 한국의 증권사들이 글쎄요. 중국 담당한 애널리스트가 5명 있는 데가 있을까요? 뭐 1명 아니면 뭐 2~3명 정도인데 이 바운더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클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력 투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투자가들은 중국에 들어가서 산업을 사고 종목을 사는 데까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한다고 그럴 때, 실은 우리는 뭐 그 사이에 미국의 작은 종목들한테 투자를 해서 떼돈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10년에 한 번 있는 물물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배 띄웠을 때 먹은 것이지 그 기업을 깊이 알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뿐더러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외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닷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양회의 얘기를 했지만은 정부의 정책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정부 정책이 결정이 되면 정부가 엄청난 수혜를 주기 때문에 관련되는 회사가 지금 적자 기업 또는 상장 폐지 직전의 기업도 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입으면 바로 우량 기업으로 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저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MBA 학생들하고 같이 그 유튜브 채널을 하나 이제 개설을 했는데 그 채널에서 이제 저희는 뭐 중국에 어떻게 보면 정보를 좀 정확하게 알리고 또 한국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또 이제 중국의 매크로한 상황들이 어떻게 되돌아간지를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채널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얘기들을 쭉 보면 지금 뭐 중국 채널 얘기를 하면 어디든지 다가 중국에 조금만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뭐 댓글이 아주 험악하게 수백 개가 달리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채널에 그 댓글이 그렇게 험악하게 달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그러면 팩트를 갖고서 정확하게 이제 트렌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 정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저 매크로를 이 바닷물의 온도가 바뀌면 어종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먼저 체킹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종합 맞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중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뭐 영토로 비하면 98배가 크고 경제로 보면 10배가 더 큰데 그걸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정보의 조각을 다 합쳐가지고 코끼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얻어온 조각 하나, 코끼리의 발톱 하나를 갖고 코끼리라고 얘기하는 넌센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되고 이제 여러 조각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확실히 그 CEC라는 그 채널에서는 한 조각을 떼는데 다른 조각은 어디서 떼갖고 와야 될지를 이제 찾을 길이 없어갖고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이버에 중국 경제 연구소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중국의 IB들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하셔갖고 이렇게 조각 코끼리 코도 맞추고 다리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개인 단에서 노력도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중국 투자를 할 때 펀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직접 투자를 사야 될지 아니면 ETF 같은 종목으로 하는 게 더 나을지 물론 개인단의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면 투자하면 안 되고요. 예. 잘 모르면 두리뭉실하게 이제 투자하는데 그것은 기대 수익률이 낮죠. 그래서 우리 이제 테슬라에서 떼돈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테슬라에 뺨을 때린 회사가 있어요. 똑같은 전기차 회사 중에서 니오라고. 네.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한국 투자가들이 많이 벌었다고 하는 테슬라가 830% 올라갔는데 1200% 올라간 종목이 중국의 니오라는 회사예요. 똑같은 전기차 회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ETF나 인덱스를 사면 뭐 100%, 180%를 먹었는데 테슬라를 샀을 땐 8배를 먹은 거고 니오를 샀으면 그보다 50%만 12배를 먹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를 사야 되고 뭐를 접근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잘 모르면 시장에 오버를 한 것부터 접근을 해라. 그리고 이 종목이나 섹터는 내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섹터나 정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 친구 중에서 내 친척 중에서 이게 배터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그 분야에서 잘 알 뿐더러 중국에서 잘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지금 중국에서 제조업의 1등은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알 수 있는 섹터를 골라서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의 100 중에서 처음에 잘 모른다면 70%는 ETF든 인덱스에 집어넣고 30%는 제가 볼 때는 업종이나 섹터를 하나 골라서 그걸 집중적으로 팔로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서 업종을 하나, 둘, 세 개를 늘리면 그 다음번엔 거기서 종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반도체 회사를 산다고 그럴 때 코스닥에 있는 조그만한 반도체 회사 살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섹터에 대한 이제 셀렉션이나 공부가 이게 돼서 업종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 종목을 고르는 것은 오히려 더 쉽다. 그래서 그런 식의 아마 3단계 접근법으로 가는 것이 좋고. 그 중국에 요즘 펀드 열풍이 막 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회사마다 중국 펀드를 많이 만드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펀드를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거죠. 중국 본토는 안 돼요. 예. 그것은 이제 한국이 이제 ETF 형태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도 그 외국 자산 운용사가 들어가서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서 이제 펀드를 발매하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펀드는 지금은 중국인들을 위한 펀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도 피달리티나 캐피탈이나 아크가 와서 한국에서 회사를 만들고 한국 주식을 편입한 펀드를 만들어서 한국인한테 파는 것까지 지금 됐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지나면 그걸 외국인한테도 파는 것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그 단계까지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국인이 중국에 있는 펀드를 살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지금 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 세 종목에 30% 이상 그게 펀드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10%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그렇죠. 예. 전기차 얘기 나왔으니까.